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도 좀 자유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제작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어떤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구독자가 몇십만인 분들의 그 조회수가 몇천 회, 몇십만 회 나오다가 뭐 몇천 회, 막 그렇게 줄어든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계속해서 꾸준히 잘 나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자, 그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조회수가 잘 나오시던 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구독자는 더 늘어났는데 조회수가 뭐 몇십 분의 1로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고 그 조회수 나오는 것에 연연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시대에 바로 유행하던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야. 그 구독자의 입맛에 맞게 했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러니까 구독자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느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잖아요. 이제 해가 지나가면 다른 이야기들이 토픽들이 주제가 되고 어떤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구독자는 또 듣고 싶은데 그 유튜버는 계속 그 1년 전의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 기존에 듣던 구독자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예전의 이야기만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회수가 1000에 2000에 나오는데 그거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그 사람들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절대로 이게 지금 구독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폭락론이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 예를 들어 뭐 어느 지역이 폭락한다. 뭐 베스트 10, 뭐 베스트 5, 막 그런 그게 유행이니까 막 그런 유튜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잖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폭락론을 이야기하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 철학이 있으니까 그 매니아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주택에 대한 철학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유행을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행을. 자, 저는 그래서 제 생각은 항상 그래요. 제 방향은 뭐냐면 저는 폭락론자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폭락론자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집을 사서 또는 다른 데 투자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본업에 충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본업이다. 본업에서 돈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돈을 벌고 내가 벌리는 사업에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을 뭐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그죠? 다른 사업을 벌이든지 그렇게 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전하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서 부의 추월선을 타고 부자가 되길 저는 원해요. 독자들이. 제 방향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는 됐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주제를 바꿔버려요. 그렇잖아요. 뭐 계속 뭐 아파트 폭락론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폭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아파트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1차 하락을 했고 거기서 약간의 반등이 나왔는데 매물만 더 쌓이고 거래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제 얘기대로 가잖아요.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냐고. 그죠? 없어요. 이제 서서히 타이어에 바람 빠지듯이 그냥 서서히 빠지다가 요즘과 같이 또 이렇게 악재가 나오잖아요. 악재가 나오고 또 강한 악재가 더 나오면 2차 하락이 나오고 또 서서히 빠지다가 또 3차 하락이 나오고 그렇게 길게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아파트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나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아파트들이 빠지느냐, 폭락을 하느냐? 제가 최근에 한 2, 3주 동안 계속 그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제 얘기가 맞잖아요. 결국은 아파트를 더욱 빠지게 할 것은 어떤 세계의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그죠? 인플레이션발 금융위기. 자, 그리고 은행의 파산. 자, 그게 아마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전에도 얘기했고, 근데 그게 현실화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도 여러분들, 한 2주 동안 하니까 이제 나올 얘기가 없어. 신문에도 제가 한 얘기 이상 나오질 않아요. 이제 딱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부실, 7천조 원의 부실, 딱 거기까지 나오니까 할 얘기가 없어. 소위 이 유튜브에 나오는 저보다 똑똑하신 그 경제 전문가도 그 이상 얘기가 나오질 않아. 뭐 오히려 저보다 잘 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딱 그 어떤 흐름을 다 꿰차고 있거든요. 아, 이거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도 이 부실이 터지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개별 건들이 많고 개별 은행 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 어느 순간에는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리츠 상품이라든지 그 상업용 부동산이 증권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걸 우리도 샀다고. 우리도 증권사들, 은행들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투자하니까 연금도 샀을 거고. 자,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이렇게 부실이 많아지다 보면 그게 이제 크게 터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한 21% 정도가 디폴트 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제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했잖아요. 너무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말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6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사이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마도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아마도 그 사이에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거기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식방송에서도 제가 하는 주식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조금 과감한 사람은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미국 주식도 오늘도 막 아까 이 유튜브 방송 전에도 막 샀고 우리 뭐 코스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구독자가 5만 3천 명 정도지만 저는 5만 3천 명이 다 구독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하고 안 맞으면 나가셔도 돼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저는 제 방송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자가 되길 원해요. 부자가 되길. 저도 부자가 되고 여러분도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뭐 정모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 될지, 뭐 몇십 명이 될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방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범위는 한 3천 명 정도, 매니아는 제 방송은 제가 올리면은 아침에 올리는 거 한 7천 명 정도는 나오거든요. 7, 8천 정도 나온다고. 많이 나오면 이제 만 몇천 명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제 방송을 꾸준히 잘 보시는 분들은 한 7천 명에서 한 8천 명 정도야. 근데 그 7, 8천 명이 다 제 어떤 뭐 매니아, 저를 정말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그 중에 반의 반이라고 보면 3천 명, 1,500명 그 정도 되겠죠. 자,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그냥 막연하게 무슨 본인의 생각했던 부분을 힐링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던져주는 어떤 그 화두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어떤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든 그다음에 뭐 투자를 하든 잘 이용해서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는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제가 모자라는 이제 진짜 주식을 사야 된다. 그다음에 부동산을 사야 된다. 자, 그럴 때는 제가 분명히 사인을 드릴 거예요. 사인을 드리고 제가 개인 상담도 그때는 할 거예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 상담을 받으세요.
많은 분들을 제가 개인 상담을 못 해드려요. 개별적으로 해드리는 거나, 딱 이제 어느 일정 숫자만 딱 해드리고, 그것도 그만둘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조급해할 일이 하나도 없어. 지금 돌아가는 그 꼴을 보세요. 돌아가는 꼴. 오늘도 제가 뒤에 이야기했지만 월드뱅크 WB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드뱅크에서 이야기한 거야. 그 월드뱅크에 있는 인재들이 뭐라고 이 앞으로의 사회를 정리했냐면 잃어버린 10년 황금 시대의 종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걸 썸네일 타이틀로 뽑았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이 될 거라는 거야.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 경제의 어떤 고도 성장 시기, 어떤 그 선진국의 고도 성장 시기, 뭐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뭐 이제 미국을 이끌어왔던 게 혁신 기업이잖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다음에 그 판기업 그런 거잖아요. 그 메타 뭐 그다음에 뭐 애플 뭐 그런 건데 아마존.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빵기업 4개 중에 2개가 탈락하고 구글도 탈락됐잖아요. 그 구글이 탈락됐다라는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야. 그죠? 구글은 MS보다 더 강한 기업이었어요. 그거 뭐 진짜 언터치블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오픈 AI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구글이 한 방에 가는 거 보세요. 그죠? 챗 GPT에 비하면 구글의 검색 기능은 쓰레기야. 다 그래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글 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픈 AI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비교가 되나? 쓰레기라니까요. 구글 A는 쓰레기만 모아서 그냥 휙 던져주고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오픈 AI는 정리까지 다 해주고 뭐 진짜 그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주고 PPT까지 만들어주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미국도 아마존도 서서히 이제 맛이 간다고 그러고 구글도 맛이 간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혁신도 이제 정체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리고 신흥국도 이제 고도 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세계화가 다 깨졌잖아. 옛날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돼서 중국도 이제 WTO에 들어오면서 같이 편입시켜주면서 세계가 공동으로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중국이 미국 채권도 사주고. 자,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 채권도 이제 안 사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에 뭐 반도체 수출도 못하게 하고 미국이 하이테크는 그리고 러시아는 뭐 핵폭탄 터뜨리겠다고 저렇게 전쟁이나 벌이고 있고, 그죠? 그리고 러시아와 사우디, 이란은 그 석유를 가지고 또 무기화하고 이게 어떻게 세계가 발전하겠냐고. 그러니까 월드뱅크는 이런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보는 거야. 자,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 오늘 좀 얘기가 이렇게 중구난방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야. 사실 이런 얘기들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야. 여러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장성, 이 경제 파워, 경제 배경이 그 시대의 집값을 형성하는 거야. 그 시대의 어떤 그 주택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돈이 많이 풀렸을 때, 2, 3년 전처럼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강남이 30억, 40억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잠실이 25억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돈이 다 도로 빨려 들어가고 경제가 저성장하고 그리고 세계화가 다 깨지는 그 버블이 꺼지는 시기에는 그 가격이 가면 안 되는 거야.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가격의 지속성이라는 걸 제가 중요시하잖아요. 누군가 부자가 강남에 가서 30억, 40억, 뭐 한남 더위를 110억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야. 여러분, 한남 더일이라는 거기는 대기업의 어떤 회장들, 부회장들, 임원들,
그다음에 뭐 연예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요. 거긴 100억이 가든 110억이 가든 그 공간은 그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사람이 받아줄 수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따지고 보면 이제 경제 성장이 더뎌지고 여러 가지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면 여기도 문제가 되는 거야.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아직은 그런 시기가 확정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길게 안 왔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버블 시기에는 그 가격이었지만 이제 버블이 꺼지는 시기에는 앞으로의 집값은 강남의 집값은 그 가격이 안 된다라는 거야. 40억이 20억이 될 수 있고 잠실에 25억 가던 게 15억, 12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제 논리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다.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 구조, 시스템, 경제 시스템, 고도 성장의 경제 시스템이 다 깨져가고 있는데 어떤 버블 경제의 가격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리냐고요. 안 틀리겠죠. 그죠? 자, 그런 얘기를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상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경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이 부동산을 잘 하시려면 뭘 잘 하셔야 되냐면 이 부동산을 공간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공간. 다 공간이잖아요. 그 부동산은 공간을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죠? 공간을 임대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공간을 임차하는 거고. 그죠? 상가를 내가 임차한다라는 것은 임차하는 건 공간을 임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복잡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꼭지로 얘기해 드릴게요. 결국은 그 공간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현재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미래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저 공간을 살려서 예를 들어 상가라는 공간을 살려가지고 내가 거기다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느냐. 자, 그거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은 결정이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 얘기를 한번 깊게 되새겨서 계속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의 달인이 되는 거야. 달인이. 예? 이렇게 되면 남들이 못 보는 부동산의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얘기라. 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시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좋다고 거래가 됐다고 그랬다가 지금 실제로 보면은 매물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야.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자,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한 6만 건 정도, 한 90건 정도 빠지는 한 59,911개 정도. 자, 이게 지난 1월 2일 기록한 최소치 49,198건에 비해서 한 21%나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반등한다고 하니까 매물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매물을 비싸게 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에 그 버블 시대의 가격으로 내놓는 거야. 지금은 버블 시대가 아니라 버블이 꺼지는 시대에 가격에 밖에 내놔야 거래가 되는데 아직도 옛날의 환상에 쌓여 있는 거야. 그죠? 지금 금리는 5%, 6% 금리인데 옛날에 2.5% 금리가 아닌데 그거를 옛날의 가격으로 내놓으니까 사겠냐고. 안 사겠죠?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는 거야. 요즘 시장의 특징은 급매물만 거래되고 거래가 안 된다는 거야. 자, 매물 숫자로만 따져보니까 3개월 동안 1만 가구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래.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구역별로 보니까 광진구가 926개에서 1346개, 45%나 늘어났대. 그죠? 광진구가. 자, 서초구가 이거 다 잘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그죠? 서초구가 36.9% 늘어났고, 중구도 27% 늘어났고, 자, 단지별로 보니까 광진구의 구의 현대 2단지, 현대 프라임, 광장 현대 5단지, 서초구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2차, 신반포 센트럴자, 이거 다 좋은 아파트잖아. 그죠? 왜 이 좋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겠냐고. 다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야. 이익 실현 매물들. 너무나 많이 이익 실현을 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왜 내놓겠냐고. 주택 가격 심리 지수도 떨어지고 있어요. 통계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졌다는 거야. 자, 알실에 따르면 KB 부동산 서울 주택 가격 심리 지수 중 매수의. 자, 이게 평균점이 100이에요. 100이면 매수와 매도가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 매수의가 이달 기준 20일 기준 27.7. 그러니까 매도가 많고 매수는 적다라는 거야. 매도는 100이고 매수는 27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거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서울에는 여전히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데 왜 분양시장에는 완판 행진이 벌어지고 있나요? 자, 그건 뭐 둔촌주공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줘가지고 다 그 투기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혹시 내가 분양받아서 전매 차익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사는 거지. 자, 그것도 그 사람들이 예전에 환상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둔촌주공을 샀던 그다음에 뭐 장유동 레디언트를 샀던, 그거 나중에 중도금 이자까지 다 매수자가 떠안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거기다 프리미엄까지 붙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거의 10한 5억 정도가 있어야 돼. 입주할 때. 예?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은 똥값이고. 그죠? 매물은 많이 나오겠고. 근데 그거 사겠냐고. 빤히 전세 가격 낮아가지고 잔금 못 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걸 매수자들이 알 텐데 사겠냐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금융위기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금융위기가 오면 그거 팔리겠냐고. 그거 아마 그때 타임에 금융위기까지 오면은 그거 마피에 팔아야 될 상황도 온단 말이야. 그러면 한 1억 2억씩 다 날리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전히 전년 동기보다도 낮은 수치라는 거야. 전년에는 59.3이었는데 지금은 27.7이라는 거야. 주택 가격 심리 지수가.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지수들이 다 문제가 있어. 여러분, 전세가율도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전세가율이 50%가 붕괴 직전이라는 거야. 여러분, 아니 전세가격 매매가격이 50%면 그냥 살 수 있는데 뭐로 50%를 거기다 더 얹혀서 빚을 내서 그것도 고금리에 집을 사냐고. 이 시기에 안 사겠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세 가격은 주택의 본질 가치이다, 실수요이다. 그 주택을 살 사람들이 50%만 가지고, 내 돈 50%만 가지고 사는데 뭐로 집을 사겠냐고. 자, 강남은 40%대로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3월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전세가율이 50.9%. 2011년 이 12월 그때가 50.8%였다는 거야.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집을 안 사고 다 전세로 사니까 특이한 현상이야. 그 얘기는 뭐야? 극심한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고 고금리에 사람들이 이 대출받아 전세 살 염두가 안 나는 거야. 엄두가. 그러니까 월세를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향 내가 5억짜리 살다가 4억짜리로 이사가고 4억짜리 살던 사람은 3억으로 이사가고 전부 하향 수준을 낮춰서 주거를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고금리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됐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이자도 많이, 집을 사서 이자도 많이 낼 거고, 그다음에 전세를 살아도 다 그거 대출받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 전세가율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는 거의 버블 시대에 다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갭 투자들이 다 역전세를 만나는 거야 지금. 자, 역전세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급매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겠지. 자, 이게 시장에서 지금 보내는 신호라는 거야. 자, KB 부동산 기준으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1.17 하락한 반면 전세 가격은 1.79. 전세 가격이 더 떨어졌어. 하락폭이 더 커졌어. 3월 달에. 전세값 떨어지면 매매 가격은 올라가질 않아요. 자, 특히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낮은 강남구는 전세가율이 41.6%로 40%를 붕괴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뿐만 아니라 송파구도 44.7%,
서초구도 45.6%, 자, 강남 3구 모두 45%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고가 아파트가 많은 용산구도 42.8%, 양천구도 48.6%. 다 여기 소위 서울에서 좋은 지역이라는 지역은 다 50%를 밑돌고 있고 25개 구 중에서 서울에 60%를 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자, 서울의 전세가율이 60%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구 노후 재건축 단지 중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경우에 전세 가격이 84가 5억 원대, 매매 가격은 22억이야. 전세가율이 30%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재건축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5억 5천은 5억 천 정도의 이제 전세 계약이 22일에 이루어졌는데 2021년 11월에 최고가가 12억 2천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2억 2천 원 하던 게 5억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버블 경제가 무너졌다는 거야. 버블 경제가 무너졌다는 거야. 다 빚으로 살았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절반 넘게 떨어지겠냐고. 자, 문제는 이 강남구의 입주 물량이 지금 쌓여 있어요. 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강남구 입주 물량이 4,646가구예요. 서초구가 3,470가구, 자, 은평구가 3,359가구, 자, 동래문구가 2,797가구. 자, 이렇게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런 입주 물량에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만큼 시세가 약하다. 자, 월드뱅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월드뱅크에서 경고했어요. 자, 이유는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거기다 은행 혼란, 은행 파산이죠. 가세해서 거기다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이 더 줄고 빈곤은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중동 문제도 미국이 이제 컨트롤을 못 하더라고요. 사우디 뭐 이란은 미국의 적국이고 사우디도 이제 컨트롤이 안 되고 오히려 사우디 오고 이란이 가까워지고 사우디 오고 중국이 가까워지고 사우디 오고 이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세계의 질서가 깨지고 있고 기후 변화가 오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가지고 세계의 질서를 휘어잡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뭐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또 다른 나라 가서 그 돈 가지고 들어가서 싹 그냥 기업들 정리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안 통한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제 미국의 국채를 소화가 안 돼. 국채를 이제 사줄 주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큰 나라끼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엔 러시아와 미국의 충돌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일어난 거야. 일어난 거야. 어떤 그 세계 경제의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국지전, 대리전이 일어난 거죠. 자, 아시아에서는 어디예요? 바로 중국과 대만이잖아. 계속 미국이 왜 중국을 압박하겠어요? 세계 패권국이 못 되도록 압박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도체 수출도 막고 첨단 기술 막고 그러니까 중국은 나름대로 또 열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대만을 뭐 말 안 들으면 침공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는 시기만 남았지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것도 대리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어나면 미국은 참전을 해야 된다잖아. 안 할 수가 없지. 그죠? 만약에 안 하고 그냥 니들끼리 싸워라. 뭐 물자만 갖다 주겠다. 우크라이나처럼. 그러면 미국을 믿을 나라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참전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렇게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그런 전쟁들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뭐라 그러죠?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이 흔들리면서, 그건 이제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국지전, 그다음에 확전이 돼가는 양상으로 보이는 거야. 거기에 기후 변화, 그죠? 그다음에 자원 전제, 그렇게 다 연결해서 이제 보셔야 돼. 연결해서 보셔야 세상이 보이고 돈이 보이는 거야. 어디다 투자할지도 보이고, 그죠? 이런 걸 알아야지, 그죠? 자, 그래서 월드뱅크에서는 이제 지난 과거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 이거야.
지난 과거는 좋았죠. 뭐 중국이 저임금, 저물가를 제공해줘서 인플레이션 없이 세계가 잘 돌아갔죠. 또 미국의 국채도 사주고, 그죠? 자, 그 사이에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확실한 지위를 굳혔죠. 굳히다가 이제 중국이 너무 치고 오르니까 중국을 밟으려다가 뭐 이런 사태가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한 코로나도 이제 그때 발생한 거고, 그러니까 뭐 오직하면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부러 코로나를 퍼뜨렸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성장률 둔화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두드러질 거래요. 원래는 개발도상국은 계속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두드러질 거라는 거야. 빈곤이 개발도상국을 덮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성장률이 연평균 6%에서 4%로 떨어진다는 거야. 2000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연평균 6%였는데 4%로 떨어진다. 자, 월드뱅크는 보고서에서 발전의 황금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 같다. 오랫동안 세계 성장의 엔진을 담당했던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가파른 성장에 의존하지 않고 자, 글로벌 문제를 더 창의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조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의 성장으로 세계가 같이 발전했는데 이제 중국도 성장이 멈췄어. 성장이 더디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연구해봐라. 큰일이다. 이 얘기예요. 자, 월드뱅크는 새로운 장기 성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부터 2030년도까지 세계 성장 잠재율이 연간 평균 2.2%래. 3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률이 2.2%인데 인플레이션이 5%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성장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자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안 잡으면 이 성장률이 못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 이 상황에 집값이 어떻게 되겠냐고,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죠?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죠? 구매력이 없어,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야. 자, 이런 큰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야, 흐름을.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자산 대비 부채가 더 많다. 그래서 고위험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가 매수는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뭐 집을 사서 내가 프리미엄을 받고 팔겠다. 이제 그거 쉽지 않은 세상에 왔어. 이제 그걸 아셔야 돼. 자,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니까 더 이제 그렇게 갈 것이고, 자, 소득은 자꾸 감소되고, 자, 이런 상황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돈을 더 벌 기회는 많아. 벌 기회는 많아.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금융위기가 오면 뭐 주식이 또 똥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또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자, 그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또 그때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현 PD였습니다.